앨런 머스크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통신의 패러다임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자랑하던 위성 네트워크는 신호 없음이라는 비참한 메시지만을 띄운 채 무력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LG가 구축한 위성 신호만이 1초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기존의 통신 데이터를 무려 47배나 더 가볍게 압축해내는 정체불명의 기술. 그 압도적인 격차 앞에 20개국 정상회의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자신들이 기술적 난관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 길을 한국이 마침내 끝까지 걸어 들어가 정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라며 한국의 기업들을 비웃던 그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가전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조차 도달하지 못한 하늘의 장악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한국 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전 세계를 전율케 한 그 기술 자립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기술의 위대함을 알리는 이 여정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댓글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회의장, 그 엄숙한 공기 속에서 단 한 장의 서류가 400여 명의 전문가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위성통신 분야의 네로라 하는 석학들, 그들 앞에 놓인 안건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LG가 세계 최초로 신청한 차세대 위성 연결 기술의 국제 표준 인증 신청 서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 서류가 떠오르는 순간 회의장은 장례식 같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고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LG라고? 그 냉장고 만드는 회사 말이야. 그 조롱과 의구심이 뒤섞인 회의장의 한가운데 저는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드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위성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는 심사관입니다. 올해로 28년째 전 세계의 어떤 위성도 제 책상 위의 서류를 거치지 않고는 감히 하늘의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이자 제 직업적 권위였죠.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분명한 목적을 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LG가 제출한 그 신청서를 철저히 분석해 기각할 명분을 찾는 것. 그것이 워싱턴이 제게 맡긴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늘 위 네트워크의 표준은 오직 미국이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깔았고 우리가 규칙을 정했으며 우리가 마지막 도장을 찍어 왔습니다.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휴대폰을 만들고 괜찮은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얇은 텔레비전을 만드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달랐습니다. 우주는 아무나 발을 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각인된 LG는 그저 튼튼하고 조용한 12년째 고장 한 번 안 나는 냉장고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감히 위성통신의 세계 표준의 도전장을 내밀다니요? 저는 신청서를 거칠게 훑어내려 갔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길 때마다 제 입계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서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늘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그날 아침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28년 경력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악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그리고 사흘 뒤 제 손으로 직접 그 인증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연구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회의장 앞쪽 단상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각국의 거물들이 이미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는 일본 최대 통신사의 임원인 사카모토 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안경 너머로 타인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일본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통신 기술적 우위에 대해 맹목적인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LG의 로고를 턱으로 가리키며 영어로 비꼬듯 말을 걸었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 심사관,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절차니까요. 신청이 들어왔으니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 뿐입니다. 평가라니요?
사카모토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다져온 난공불락의 길을 단숨에 뛰어넘으려 하죠. 그러다 결국 제풀에 지쳐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우주라는 영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제 보좌관 마커스 라이트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야망으로 눈빛이 번들거리는 친구였죠. 마커스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카모토 이사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LG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건 무슨 차세대 위성기술 신청서가 아니라 냉장고나 세탁기 카탈로그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신형 세탁기 광고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마커스는 자신의 비아냥에 스스로 도취한 듯 크게 웃었습니다. 사카모토 역시 그 장단에 맞춰 비릿한 웃음을 지었죠. 그 웃음소리가 회의장 앞줄의 정적을 차갑게 깼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에드워드 해밀턴 역시 내신 마커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28년 경력에 연륜 있는 심사관답게 겉으로는 차가운 무표정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때 회의장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며 단상 정면에 대형 스크린의 평가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사흘간의 혹독한 검증, 첫째 날 서류 심사, 둘째 날 기술 시연, 셋째 날 최종 표결, 그리고 그 표결의 마지막 도장은 바로 저 에드워드 해밀턴이 찍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 선명하게 떠오른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이 미래를 결정한다. 마커스가 다시 한번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이라니 자기네 냉장고 문이나 안 끊기게 잘 닫으라고 하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한 줄의 문장이 사흘 뒤 저 에드워드 해밀턴의 심장에 묵직하게 박히며 28년이라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전 10시 첫째 날 서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LG 측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도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자료를 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수백 명의 발표자를 평가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화려한 말솜씨로 청중을 현혹하는 발표 전문가가 아니라 오직 차가운 연구실에 틀어박혀 기술의 본질만을 파고들던 진짜 공학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차분하고 정적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산불이 지상의 모든 기지국을 태워버리고 대지진이 도시를 흔들어 통신망이 완전히 절단된 극한의 재난 상황. 그때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삽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묵직한 진심이 냉소적이었던 회의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단락에서 저의 이름이 에드워드 해밀턴으로 통일되어 집필됩니다. 다음 단락을 보내주시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커스 라이트가 손을 번쩍 들더니 발언권을 얻기도 전에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님 질문이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군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철학 세미나에 온 게 아닙니다. 엄격한 위성기술 표준 심사장에 있는 것이죠. LG가 냉장고에 인공지능을 넣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모를까? 그게 위성통신 표준과 무슨 상관입니까? 회의장 곳곳에서 실소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사카모토 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죠. 우리 일본은 위성통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LG가 위성통신에 진지하게 뛰어든 게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면 6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을 뛰어넘었다고요? 저는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카모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회의장의 비웃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꺼봐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마커스가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지작거리던 펜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에드워드 해밀턴조차 그때까지
이 심사를 일종의 요식 행위로 여겼습니다. LG가 어떤 자료를 가져왔든 우리 미국과 일본이 세운 국제 표준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서류 심사가 진행될수록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LG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국가들의 신청서처럼 거대한 안테나 사진이나 화려하게 우주로 솟구치는 로켓의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서류는 온통 데이터의 심연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호를 어떻게 손실없이 압축하는지, 연결이 끊어진 순간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정보를 살려내는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따분하고도 집요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관으로 악명 높은 독일 우주통신기구의 클라라 벤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지극히 냉정한 전문가였습니다. 발표자님 자료를 보니 위성 자체의 하드웨어 성능 수치가 거의 없습니다. 안테나 출력 위성 수량 궤도 정보 같은 핵심 지표들이 빠져 있어요. 대신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군요. 이건 위성 기술 인증 신청서가 맞는 겁니까? 마커스가 다시 끼어들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도현이 그보다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벤더 심사관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위성의 덩치가 아닙니다.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건 그 위성이 죽어가는 극한의 순간에도 결코 끊기지 않는 연결의 본질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이라니. 클라라 벤더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추상적이군요. 심사장에서는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숫자가 필요합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도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고도 단단하게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내일 시연에서 숫자로 완벽히 증명하겠습니다. 마커스가 자리에서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보죠. 아주 크게 말입니다. 내일 기대해보죠.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회사가 하늘 위에서 어떤 마술을 부릴지 말입니다. 회의장에는 다시 한번 차가운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한도현은 그 냉소적인 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꼿꼿하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떨쳐낼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당당한 거지? 보여줄 게 없는 허풍쟁이의 눈빛이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곧바로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28년이라는 제 경력이 귓가에 경고하듯 속삭였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 중심을 잃지 마. 너는 이 기술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걸 잊지 마. 그날 저녁, 저는 홀로 행사장의 로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화려한 불빛들, 도시는 마치 거대한 하나의 회로처럼 유기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토록 빈틈없이 촘촘하게 연결된 야경은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한도현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당당함은 간데없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살짝 놀랐습니다. 그가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관님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신청자가 심사관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도현의 얼굴에는 그 어떤 청탁이나 야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회의장에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먼저 냉랭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 우리 쪽 보좌관 마커스 라이트가 입이 좀 가볍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죠. 한도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비웃음은 우리 LG가 위성통신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한국 안에서조차 냉장고나 잘 만들지 왜 우주를 넘보느냐는 조롱을 수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저 에드워드 해밀턴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해합니다. 한도현은 다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사관님,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인공지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라 해도 눈과 귀, 그리고 입이 세상과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그저 고립된 상자에 불과해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의 두뇌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빠른 칩, 더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지만 그 두뇌를 세상과 이어주는 신경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묻지 않죠.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의 발표를 들어왔지만 이토록 조용하면서도 다른 무게를 가진 진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LG가 그 신경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한도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사관님, 내일 시연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통신 속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재난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끊기지 않는 연결입니다. 그걸 직접 보시고 나면 그때 저를 비웃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땐 정말로 마음껏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그는 다시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허풍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허풍을 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한 줄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이 미래를 결정한다. 28년간 위성을 평가해온 제 경력보다 오늘 그가 던진 질문 하나가 더 크게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더 큰 안테나, 더 많은 위성, 더 강한 출력. 지난 28년간 저는 늘 그런 기준으로 하늘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도연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것. 만약 그것이 진짜 미래라면 저는 그동안 엉뚱한 자를 들고 하늘을 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불안한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마커스의 비웃음과 사카모토의 경멸을 떠올리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죠. 내일이면 다 끝날 일이야? LG는 결국 우리 미국과 일본이 쌓아 올린 기술의 벽에 부딪혀 무너질 것이고 나는 내 임무대로 그들의 신청서를 기각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제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라는 건 가끔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길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 저는 아주 잔인하게 깨닫게 됩니다. 둘째 날 오전 기술 시연장이 열렸습니다. 첫날 회의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웅장한 거대한 검증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앞에 23개국 대표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홀 한가운데에는 덩그러니 놓인 작은 단말기 하나와 안테나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지나치게 단출하고 화려함이라고는 없는 장비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을 키웠습니다. 저게 다입니까? 마커스가 제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손바닥만 한 장난감 하나로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회사 회의실 공유기보다도 작네요. 그의 농담에 미국 진영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커스는 그 웃음소리에 고무된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시연은 5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위성통신이라는 게 말이죠. 저런 장난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미국이 하늘에 띄운 위성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그 숫자도 못 셀걸요? 사카모토 역시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께는 처음부터 결과를 다 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 심사관 내기할까요? 저 단말기가 켜지자마자 오류가 날 겁니다. 한국 제품이 늘 그렇듯이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멈추죠.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속으로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제 경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해밀턴 저건 쇼야. 화려한 자료 뒤에 빈 깡통을 숨겨둔 전형적인 수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한도현이 단말기 옆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LG 연구원 2명이 노트북을 열고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제처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데이터 경량화 기술입니다. 스크린에 2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에는 미국 최신 위성 단말기, 오른쪽에는 LG 단말기. 같은 음성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위성 환경, 즉 신호가 약하고 잦은 끊김이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 재난 현장과 똑같은 조건이었죠? 그때 마커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건을 그쪽에서 정하면 안 되죠?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 검증단이 직접 신호 환경을 설정하게 해주세요. 저는 마커스의 요구가 명백한 트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으로서 그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저는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마커스 보좌관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FCC 검증단이 직접 신호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죠. 한도현 발표자 괜찮겠습니까? 한도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주셔도 결과는 같을 테니까요. 그의 대답에서 묻어난 당당함에 마커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검증단이 단상으로 올라가 일부러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신호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신호 세기를 최저로 낮추고 끊김 빈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미국 단말기조차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설정한 그 가혹한 시험대가 우리 모두를 침묵시킬 역사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우리 검증단이 단상으로 올라가 직접 신호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말입니다. 신호 세기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데이터 끊김 빈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죠. 미국 최신 단말기조차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그야말로 통신의 사지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검증단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도현이 연구원에게 눈짓을 보냈고 연구원이 신호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왼쪽 화면 미국 단말기 쪽에서 막대 그래프가 거칠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을 나타내는 그 막대는 점점 길어졌고 전송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도 3초, 5초, 7초를 지나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음성이 띄엄띄엄 흘러나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여기 갇혔다는 다급한 외침이 물에 잠긴 사람의 목소리처럼 일그러져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LG 단말기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거의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손톱만큼 올라가더니 이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깨끗하고 명료한 음성이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바로 옆에서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 데이터 사용량 비교 수치가 떴습니다. 미국 단말기 대비 47분의 1, 순간 회의장은 숨 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마시던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47배. 클라라 벤더 심사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음성을 47분의 1의 데이터만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미국 검증단이 직접 설정한 이 가혹한 조건에서 말이죠. 정확합니다. 한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비결은 위성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저희 AI는 음성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 정보만 뽑아내고 사라진 부분은 받는 쪽에서 다시 복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위치, 긴급성 등 살려야 할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렇기에 신호가 극도로 약한 곳에서도 끊김없이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커스 라이트가 다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롭던 비웃음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단순히 음성을 압축한 것 아닙니까? 압축하면 데이터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우리도 압축 기술은 씁니다. 압축이 아닙니다. 한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압축은 정보를 억지로 우겨 넣는 겁니다. 좁은 길에 거대한 트럭을 밀어 넣는 것과 같죠. 그러다 길이 조금만 막히면 모든 게 멈춥니다. 저희는 반대로 합니다. 트럭에서 진짜 필요한 짐만 골라 싣습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져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라이트 보좌관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연구원이 두 음성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미국 단말기 쪽은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끊겼지만 LG 쪽은 사람의 미세한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마커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료만 뒤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보좌관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료 어딘가에서 반박할 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만 떨릴 뿐 입은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저는 위성의 크기와 출력, 안테나의 규모만이 기술의 척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LG는 위성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안을 흐르는 데이터의 논리 자체를 다시 설계해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방향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클라라 벤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님 음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어떻습니까? 영상 데이터는 음성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실시간 영상 위치 정보, 센서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도현이 연구원에게 손짓하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촬영한 산불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양쪽 단말기로 동시에 전송하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 미국 단말기 화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영상은 툭툭 끊기기 일쑤였고 화면은 수시로 깨지고 멈추기를 반복하다 한참 만에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불길이 어디로 번지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화질이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LG 단말기 영상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화질은 다소 거칠었지만 불길이 번지는 방향과 속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인공지능이 즉각 분석해낸 정보가 떴습니다. 불길 확산 방향은 북동쪽 예상 도달 시간은 12분. 대피로는 남서쪽 능선으로 확보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였습니다. 저희 AI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살립니다. 한도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화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불길의 방향과 속도라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예쁜 화면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정보니까요. 호란의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아침까지 가득했던 비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0개국 대표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점심 휴식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검증홀의 조명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휴식 시간 내내 홀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진영 사람들은 마커스 주변에 모여 무언가를 다급하게 의논했고, 유럽 대표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카모토 켄지는 홀로 창가에 서서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아침의 그 오만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도현이 다시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긴장 대신 확신에 찬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평상시의 연결을 보여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위기의 연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상재난 상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도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위에는 기지국 통신 케이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바다 위의 선박들을 나타내는 수백 개의 점이 살아 숨쉬듯 반짝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회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도현이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도시에 재난이 발생합니다. 산불이 산속 기지국을 태우고 지진이 도시의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립니다. 해안으로는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죠. 실제 재난 상황을 1분으로 압축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역시 미국 검증단이 직접 설계하셔도 좋습니다. 마커스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하겠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요. 당신네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는 믿을 수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마음껏 설계하십시오. 한도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는 우리 검증단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재난 시나리오를 짜냈습니다. 사실상 모든 통신 시설을 동시에 파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커스의 입계는 회심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통신망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걸로 돌려보시죠. 마커스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지도에서 붉은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점들이 하나둘 꺼져 나갔습니다. 기지국이 타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도시 한복판에 균열이 가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케이블을 나타내는 선들이 끊어지며 점들이 속수무책으로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쪽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밀려오자 선박들의 신호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기존 통신망, 즉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오른쪽은 LG의 위성 연결망이었습니다. 재난이 확산되자 왼쪽 화면은 빠르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점들이 무더기로 꺼지며 도시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호 하나가 간신히 깜빡이더니 그마저도 영영 꺼져버렸습니다. 왼쪽 화면 한가운데에 차가운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신호 없음. 홀 안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화면 LG의 연결망은 달랐습니다. 기지국이 불타고 케이블이 끊겨도 도시 위 하늘에서 신호가 내려왔습니다. 꺼졌던 점들이 다시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갇힌 사람의 구조 요청이 전송되고 구조 헬기의 위치가 표시되고 불길의 확산 방향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오른쪽 도시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홀로 켜진 단 하나의 등불처럼 말입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한도현의 목소리가 고요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바로 라이트 보좌관님과 미국 검증단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시스템이 가장 강할 때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약해진 순간 그 누구보다 먼저 죽어버리죠. 저희가 만든 것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연결, 그것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년간 수백 번의 시연을 지켜봤지만 통신망이 이토록 무력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 옆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등불처럼 빛나는 연결 또한 본 적이 없었죠. 클라라 밴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냉정하던 독일 심사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왼쪽이 정말 현재 미국과 일본이 쓰고 있는 표준 방식이 맞습니까? 조작된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원하신다면 양쪽 모두 검증단을 붙여 다시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한도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번 돌려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시 돌렸습니다. 클라라 밴더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독일 검증단이 직접 조건을 바꾸어 설계했고, 이어 중국 대표까지 의심스럽다며 자기들이 조건을 설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3번을 돌렸습니다. 3번 모두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왼쪽은 죽었고 오른쪽은 살았습니다.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3번이나 차갑게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3번째 시연이 끝났을 때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중국도 위성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도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군요. 그때 마커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LG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저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라이트 보좌관.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자네가 설계했네. 자네가 직접 말이야. 마커스가 억울한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배신감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심사관님 설마 지금 저 쇼에 완전히 넘어가신 겁니까? 미국 FCC가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승복하지 못하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시연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트집거리를 찾는 메모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실 앞에서 눈을 감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카모토를 보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날리던 그 일본인 임원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뜬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홀은 순식간에 소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3355 모여 방금 본 장면을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단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LG 단말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도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말기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사관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가 제게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방금 도시 하나를 살려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LG가 이걸 만든 겁니까?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돈도 그쪽이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렵고 돈도 안 되는 분야에 매달리는 겁니까? 한도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저 멀리 아득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재난통신 기술자셨습니다. 산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끊어진 통신을 다시 잇는 일을 하셨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신이 끊겼을 때만 화를 내고 다시 이어지면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곤 하셨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어머니가 현관에서 아버지를 붙잡으며 애원하셨죠. 이런 날 꼭 나가야 하냐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산속에서 저 바다 위에서 누군가는 연결이 끊겨 공포에 떨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단말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길이었죠. 아버지는 기지국이 불타는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끊어진 통신을 살리겠다고요. 모두가 산에서 탈출할 때 아버지만은 홀로 산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불길이 아버지 쪽으로 거세게 덮쳐왔습니다. 아버지는 구조를 요청하려고 휴대폰을 드셨는데 그는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호란의 소란은 이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신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답니다. 평생 남의 끊어진 연결을 이어주셨던 분이 정작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 채 구조 요청조차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손에 쥔 단말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스크린에 떠올랐던 그 차가운 글자 신호 없음. 그게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자 절망이었다니? 그 글자가 제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여전히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더군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이 글자를 없애버리겠다고요. 누구도 다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글자를 보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저 에드워드 해밀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상이 와도 마지막 순간에 신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신호가 재난 현장에 닿지 못하면 그건 그저 데이터 센터 안에 갇힌 똑똑한 상자일 뿐입니다. 가장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끊기지 않는 연결.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절망적인 화면을 세상 누구도 다시는 보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28년간 저는 통신을 그저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주파수 출력 대역폭 궤도 비용 입찰가와 시장 점유율. 그런데 이 젊은 엔지니어에게 통신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었고 살릴 수 있었던 간절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피 맺힌 약속이었죠. 저는 단말기를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물건이 갑자기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당신을 허풍쟁이라 생각했고 오늘 아침엔 쇼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도현은 옅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비웃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연결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두고 온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올해 19살이 된 대학 입학을 앞둔 제 딸 말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어느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산길에서 혹은 바다 위에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거기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히 타인의 문제가 아닌 제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일처럼 도장만 찍어오던 이 일이 사실은 제 딸의 목숨까지도 걸려있는 절박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검증홀의 분위기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냉소적인 비웃음은 증발했고 대신 홀 전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개국 대표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롱이 흐르던 그 자리에 이제는 엄숙한 경외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카모토 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첫날부터 가장 신랄하게 LG를 공격했던 사람이었기에 또 무슨 집요한 트집을 잡으려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라이트 역시 기대에 찬 눈으로 사카모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대신 LG를 공격해줄 최후의 아군이라고 여긴 것이죠. 마커스의 눈에 다시금 비열한 도끼가 살아났습니다. 사카모토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기술자의 눈빛이 그날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첫날 당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우리 일본이 40년간 쌓아온 기술의 길을 어떻게 단숨에 뛰어넘느냐고 했죠. 오만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카모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도 10년 전에 이 기술을 검토했었습니다. 데이터를 줄이는 방향 인공지능으로 연결을 살리는 방식 말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영진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당장 수익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큰 위성 강한 출력 늘 해오던 방식, 확실하게 돈이 되는 길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올렸던 젊은 연구원은 회사에 실망해서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붙잡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공상에 매달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LG는 우리가 포기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갔군요. 우리가 안 될 거라 했던 그 길을 우리가 비웃었던 그 길을 말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그 젊은 연구원의 꿈을 한국의 LG가 대신 이뤄냈습니다. 사카모토는 스크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미국망이 죽어버렸던 그 처참한 화면을 응시하며 그는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머스크의 위성보다도 우리 일본보다도 LG가 더 멀리 갔습니다. 훨씬 빨랐고요. 이건 제 40년 기술자 인생 전체를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커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카모토 이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본이 미국 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신청을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카모토는 마커스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라이트 보좌관, 나는 어느 나라 편도 아닙니다. 나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진실 앞에서 편을 가르지 않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눈을 감겠다면 그건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40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본 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장사꾼일 뿐입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 심사관님은 다르시죠? 미국 FCC가 이런 쇼에 넘어갈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신청을 떨어뜨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 말에 호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청을 떨어뜨리러 왔다는 사실이 마커스의 입을 통해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제 손에 이 평가의 마지막 도장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라이트 보좌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는 오늘 저 화면에서 죽어가던 도시를 봤나 못 봤나? 마커스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조작된... 봤나 못 봤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그건 조작된... 봤나 못 봤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의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힘을 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자네가 짰지. 제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자네의 손으로 직접 설계했지 않나. 마커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똑똑히 봤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28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죽어가는 통신망 옆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등불처럼 빛나는 연결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자네에게는 그 광경이 한낱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나 에드워드 해밀턴에게는 아니었어. 그것은 기술을 넘어선 생명의 증거였네. 마커스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분을 사귀지 못해 다리를 사납게 떨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지만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외톨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의 표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2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신념의 축이 그날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제 손에 쥐어진 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쏟아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그 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간절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국에 있는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가 28년간 믿어온 모든 질서를 뒤집는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도현이 했던 마지막 말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세상에서 그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겠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검증홀은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 수십 대가 홀 뒤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시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20개국 정부와 주요 통신사 국제기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둘째 날 시연 영상이 전날 밤 전 세계 인터넷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 심사석에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표결지와 인증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8년간 수없이 잡아온 도장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커스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심사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인증을 보류시켜 주세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벌면 워싱턴에서 대응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미국 기업들도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커스 자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게 뭔가 LG의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거겠지? 마커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 남은 도끼가 번뜩였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한도현이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LG 연구팀이 함께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실제 환경에서의 무중단 연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3개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위에서 3개의 점이 빛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 중인 실제 선박, 알프스 깊은 산속을 등반 중인 팀, 그리고 사막 한복판을 달리는 실제 구조 차량이었습니다. 모두 지상통신이 전혀 닿지 않는 가장 외진 곳들이었습니다. 이 3곳은 지금 지상통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모든 통신 환경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겠습니다. 위성 신호를 약하게 만들고 끊김을 최대로 일으키겠습니다. 실제 재난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자, 시작합니다. 화면 속 신호 표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일반적인 통신이라면 진작 끊겼을 조건이었습니다. 호란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에 3개의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 중인 선박의 선장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입니다. 화면 잘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호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말이죠. 이어서 해발 3000m,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 산속 등반 팀의 영상이 떴습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화면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지금 눈보라가 심한데 연결 상태는 완벽합니다. 사막 한복판을 달리는 구조 차량에서도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온 세상을 뒤덮은 곳이지만 신호는 1초도 끊기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가혹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도 신호는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라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박수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23개국 대표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호란을 하얗게 수놓았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사카모토 켄지를 보았습니다. 그 오만했던 일본인 임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상의 한도현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스크보다 빨랐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LG가 먼저 해냈어요. 저는 오늘 일본 통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할 겁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비웃었던 그 길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늘길을 열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마커스 라이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건 미리 짜놓은 연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선박과 등반 팀이 실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호란의 시선이 일제히 마커스에게 꽂혔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클라라 벤더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트 보좌관. 저 세 곳의 위치는 우리 독일 검증단이 불과 30분 전에 무작위로 지정했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연출이란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마커스의 얼굴은 붉다 못해 터질 듯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챙겨 들고 홀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의 초라하고 외로운 퇴장이었습니다. 이제 표결만이 남았습니다. 23개국 대표들이 차례로 투표했고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찬성 23, 반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호란이의 모든 시선과 전 세계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28년안 단 한 번도 손이 떨린 적 없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도장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의 한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그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야 했던 한 재난통신 기술자의 헌신을 말입니다. 저는 인증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홀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FCC를 대표하여 제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28년 경력의 심사관으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손으로 이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승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회사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재난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호라는 다시 한번 폭풍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단상에 선 한도현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준 인증이 통과된 그날, 세계의 통신 지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LG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위성 연결 기술의 국제 표준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은 몇 시간 만에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 표준이 정해지면 뒤따르는 모든 기업과 국가는 그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도로를 먼저 닦은 사람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처럼 LG는 이제 하늘길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머스크의 진영은 1년 뒤에야 비슷한 기술을 발표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세계 표준은 이미 LG가 가져갔고 23개국이 그 표준에 서명한 뒤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하늘길을 개척한 자가 그 길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그 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빛들이야말로 누군가의 소중한 연결이자 지켜내야 할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연결이고 누군가의 목숨이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FCC 본부로 향했습니다. 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LG의 신청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 심사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네는 그걸 떨어뜨리러 간 것 아니었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본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47배의 데이터 경량화 기술 죽어버린 도시 옆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연결, 세 곳의 극한 환경에서 단일 초도 끊기지 않던 그 신호, 그리고 한도현이라는 엔지니어와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마주했던 그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까지 이야기를 모두 마친 뒤 저는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하게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회의실은 삽시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28년간 하늘 위 네트워크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더 큰 위성, 더 강한 출력, 더 많은 장비를 띄우는 것만이 전부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LG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연결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의 깊이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이라며 스스로 포기했던 그 험난한 길을 그들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표준은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뒤를 쫓는 입장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왜 이 기술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보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재난의 순간에 타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도 진짜 연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28년 경력을 걸고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19살 딸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가 놀라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 연결이 끊기지 않는 세상이 왔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워서 말이야.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세상 어디에 있든 그 아이의 휴대폰에 신호 없음이라는 비극적인 글자가 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한 엔지니어가 자기 아버지에게 바친 그 약속이 이제는 제 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한도현에게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관님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화면을 세상에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글자를 마지막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28년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가장 큰 건물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위성을 띄운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죠.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이 무너진 마지막 순간까지 연결을 잃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연결을 시장 논리가 아닌 오직 사람을 위해 만든 자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을 그저 추격자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물건은 만들지만 시대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울의 그 검증홀에서 전혀 다른 미래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하늘길을 가장 먼저 연 사람들 말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러 갔던 미국 위성 심사관이 서울에서 겪은 사흘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냉장고 회사라 비웃음 받던 한국 기업이 누구도 열지 못한 하늘길을 세계 최초로 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부르던 그 평범한 이름 안에 이렇게 거대한 미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